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박원재입니다. 정책 공부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IT 전문기관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대부분 그 사람은 맞고요. 그 IT라고 하는 게 기술이고 도구이긴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잘 접목을 할 것인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과제이기도 해서 한 3년 전부터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그 오피니언 리더분들과 이렇게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했고요. 작년에는 디지털 포용기 주제였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강국을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가 주제로 선정이 돼서 3차례에 걸쳐서 좌담회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좌담회 때, 1차 좌담회 때는 전반적인 변화 모습 이런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요. 2차 때는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3차의 주제는 사회 현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논의한 내용들은 별도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고요. 좌담의 내용은 저희가 녹화했거나 편집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 어려운 일거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미 인사를 나누셨긴 하지만 제 처음 미션이 참석하신 분들 소개라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으로 KDI 국제대학원의 박진 교수님께서 흔쾌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 사회혁신대학원의 전명희 교수님 같이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영수 연구위원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익한 논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과장을 맡은 KDI 대학원의 박진입니다. 그간 정보화진흥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전반적인 국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세션을 6월에 가지셨고 경제 분야에 또 초점을 맞춘 세션을 개최하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세 번째로서 전체를 마감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요. 요즘 뭐 경제 사회 분야에 서로 중첩되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너무 사회 분야에 국한한다기보다는 사회 분야 중심으로 말씀하시면서 좀 주변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사회 분야에서 오늘 초점을 맞출 사안은 복지 분야, 노동 분야,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앞단에는 이 각 분야별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지 하는 현황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고 후반부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기술을 활용해서 복지, 노동, 교육 분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순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세 분야별 접근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상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모습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각 그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이것이 유튜브로 중계된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너무 이렇게 길게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좀 속도감 있는 발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당 뭐 한 6분 내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분께서 서로 기회를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우리 사회의 모습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 전반적인 변화 모습을 먼저 전병우 교수님께 먼저 문을 좀 열어주십사 부탁드릴까요?
저는 주로 노동 문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갈수록 좀 장기화되면서 그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팬데믹은 사회 시스템 근본적으로 좀 적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 특히 최근 근대화된 이제 디지털 방역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집단 면역을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팬데믹이 조기 진화는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도 계속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은 상당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전망이 되는 것 같고요. 기존 사회 시스템에도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에 따라서 이제 보건과 생명의 문제,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문제, 지구 환경의 문제, 그리고 교육과 의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등은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사실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게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현안들이 사실 인류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동안 무심했거나 좀 무시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무시하기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안들이 사회 중심적인 현안으로 지금 당장 등장을 하고 있고 기존의 이제 사회 현안들이 또 이러한 현안들로 뭐 대체되는 거나 그러면 또 반드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현안들이 사라지고 뭐 새로운 현안들로 이동한다기보다는 기존 현안들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이게 상당히 가속할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잘 지금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보면은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노동과 자산시장에서 변화가 상당히 가속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 노동하는 방식과 소득과 부의 집중 이런 현상도 이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노동이 생계를 위한 소득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닥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기본소득 논의에 이따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중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게 보험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도 사회적 보호 시스템, 복지가 이제 단순히 노인과 취약계층 문제를 좀 넘어서서 일하는 사람도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고 사회적 보호 시스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 연령대 보통 18세에서 65세라고 하는데 그럼 별로 일하는 계층들도 인생을 뒤흔들 만한 어떤 새로운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본소득이 기본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사회 현안이 대차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일단 이제 논의를 하겠죠. 사회보험 형태를 유지하는 건지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갈 건지 뭐 이런 현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인류사적 위험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실 정부와 중앙은행들 전대미문의 통화, 돈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경기 침체 탈출과 위험에 직면한 가계와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거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회 현안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이제 경제 파트에서 많이 논의가 이미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자산 집중에 대해서 자산세를 대응할 건지 아니면 재정 규모를 가장 확대하기 쉬운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대응할 건지 아니면 소득세를 누진제로 할 건지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국채 문제랄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는 방식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해법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나갈지 그런 것도 중요한 사회 현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는 점도 있지만 기존의 현안은 그대로 존속하고 그것들이 더 심각성이 더해지는 측면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적으로 소득과 부의 집중은 지금까지 있던 문제이지만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한 문제로서 보편적인 생계 위협이 우리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제도적인 수단으로서는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간의 선택 문제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것에 대응하는 좀 더 거시적인 대응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중앙 재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잘 꺼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원재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정병 교수님 시각에 대체로 저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금만 더 구현을 개인적인 경험이랑 붙여서 해보자면 저는 진짜 올해 뭐랄까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경사문결의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본소득제를 굉장히 오래 연구한 건 아니고 그래도 한 2년쯤 연구를 해가지고 작년 말쯤 최종 결과를 내놨었죠. 재정 모델까지 포함해서 레디공으로 발표를 하고 뭐 약간 이제 뭐 그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은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뭐 국민적 관심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게 올해 초부터 이제 스물스물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한번 크게 이 문제가 됐다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어려움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기본소득제가 아주 부분적인 형태로 제한적인 형태지만 시행이 돼버린 셈이거든요. 거대한 사회 실험이 일어난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본소득제라든지 또는 뭐 그 용어가 아니더라도 조건 없는 소득이 지급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데서 굉장히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무엇인가, 무엇의 결과로 이게 나왔나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정병희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제목의 좌담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대한 삶을 우리가 뭔가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과 질적으로 다른 사회이다라고 할 때 코로나19가 보여준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이 사실은 이게 일시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사실 올 변화였는데 이번을 계기로 정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질적인 변화의 핵심이 뭐냐? 사실 전병희 교수님께서는 일자리에서의 고용에서의 변화라든지 소득과 부의 집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면화 디지털화와 함께 진행된다고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분산화인 것 같습니다. 분산화. 모든 것들이 다 분산되는 현상인 거죠. 또는 뭐 분산이 강제되는 현상, 분산이 가능해지는 현상, 여러 가지를 이제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침은 아주 단순해서 얘기하자면 연결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컨택하지 말아라. 컨택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제 그 전병희 교수님이 훨씬 저보다 잘 아시지만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이라든지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라든지 하는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인터넷의 개발 이후에 기존에 있던 생산 체제인 기업 구조를 해체하고 플랫폼 형태로 상당 부분의 생산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던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어쩌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 관철되지 않았던 것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관행과 습관과 제도와 정치적인 구도와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굉장히 다른 외적인 이 요인을 가지고 이 부분을 타격을 함으로써 이 관행과 제도와 이 습관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핑계를 주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에 있어서의 분산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일어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당장 드러나기로는 기업에서의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의 활성화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저는 고용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관계가 과거와 같이 사실은 일단은 한 군데 모이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시간대에 같이 일하는 것을 전제로 또 이제 하이어키가 딱 있어서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사실은 생산이 된다.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나서는 아예 처음부터 관계 자체를 형성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경제가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생산이 분산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소비와 생활에 있어서의 분산도 저는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교육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다시 모든 초중고의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다 전환하는 것이 실시가 이미 되었는데요. 이 거대한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교육 전문가들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대학에서 국가 등장하고 이럴 때부터 미래 교육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관행과 제도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가 사실은 변화를 바로 막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 생활에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교육도 이제 분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이제 우리에게 크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도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그 의료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병원도 바이러스가 득실을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장소나 사인을 줌으로써 원격 의료라는 장르를 또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를 했지만 진전되지 않았던 효율적임에도 진전되지 않았던 인원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또 진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어서 예컨대 기업의 구조가 바뀌면 주거도 지금처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생산기지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주거지가 형성되고 문화시설이 형성되고 이런 형태의 주거도 사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의 도시 개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산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이 변화의 이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산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하셨던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이게 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더 나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산을 키워드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이 생산에서는 고용관계 변화로 주로 귀결될 것이고 소비와 생활에서는 교육, 의료 부문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우리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그것이 기본소득,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에 다 적용이 되었었다 하는 말씀을 주셨네요. 이렇게 분산화를 우리가 코로나 결과로 본다면 우리가 또 그 연결의 필요성은 계속 존재하게 되니까 결국 그 디지털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함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은수 박사님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도사연에서 정책기획위원회 국정연구국으로 파견 나가 계신데 우리 박
새로운 또 좋은 경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국정 전반을 보실 기회가 생기셨을 텐데 이 코로나가 우리 국정 전반, 특히 사회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마 알파고 때문에 항상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 실생활에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 특히 이제 일자리의 변화라든지 어떤 삶의 양식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접 국민들이 모두가 다 어떤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굉장히 빨리 우리 주변에 다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삶의 전반의 변화가 소득 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들에게는 굉장히 더 힘들게 다가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삶의 모습들 또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로서 디지털 부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또는 삶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빨리 다가올 거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가속화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더욱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큰 정부 그리고 사회 전망에 대한 강화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사실은 혁신적 포용국가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사회정책 분야에서 우리 삶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그에 필요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크게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부분, 배움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쉼 여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사실은 뭐 건강도 중요하고 주택도 중요하고 또 소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생활 기반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보면 말씀드렸던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좀 이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일과 배움과 또는 뭐 문화 여가에 대한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굉장히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어떤 비대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4가지 중에 돌봄과 관련된 영역만큼은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대상에 대한 서비스는 결국에는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또는 뭐 그런 물적 기반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나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책임은 커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좀 아이러니군요. 대면하기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그런 돌봄의 서비스는 지속돼야 되고 오히려 그 필요성은 더 증가되고 있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은 오늘 많은 분들이 같이 논의를 해주신 사안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균관대학교 송경건 교수님이 쓰신 책을 봤더니 일본에서는 지진을 맞게 되면 가진 사람들이 손해보고 무산가들이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다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그걸 짓는 건 노동자니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대상으로 한 재해는 소득을 오히려 평평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데 반해서 사람을 타겟으로 한 재해는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복지 문제를 좀 거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최은수 박사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보사연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쭉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런 이제 논의가 다들 꺼내주신 바대로 사회복지, 교육, 또 노동의 이슈가 이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최 박사님께서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하는 점에서 제안해 주신 것이 여가네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지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돌봄 서비스도 말씀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어떤 이슈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더 이제 부문별로 좀 상세하게 적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각지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굉장히 뜨거운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들, 특히 이제 그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그 사각지대의 문제를 뭐 크게 나누어 보자면 사실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가장 큰 이슈이고요. 그 부분은 실제 제도가 너무나 대상자를 많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급여의 어떤 수준, 보장성이 낮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부양의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바로 제도적인 사각지대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오늘 다뤄진 디지털이나 ICT와 관련해서 최근 뭐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정보와 관련된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시스템들이나 데이터들은 공공 분야에서 빠르게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대상자를 찾아내거나 또는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쉽게는 지난번 그 다루셨던 주제가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이슈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복지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시스템들, 그리고 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기반의 어떤 행정 프로세스들이 접목이 되면서 실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높거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복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아주 단편적으로는 인터넷 기반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실제 소비 생활이나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형평성 문제나 또는 사각지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면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들을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왔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한계점들, 예를 들면 우리 복지제도나 또는 뭐 어떤 다른 사회정책에서 모든 제도들이 실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그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이 직접 어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청주의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ICT나 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예측해서 발굴하는 그런 체계라든가 또는 뭐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좀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아동의 어떤 적절한 보호나 이런 것들을 학대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고위험 아동이라든지 가구들을 예측하고 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뭐 ICT나 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전되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제도에서 마치 선별적인 제도와 또 보편적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해서 어떤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고위험군 위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보편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ICT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로 사각지대 논의에 초점 맞춰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도 발생하지만 정보화의 격차에 따라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 박사님께 한 가지 여쭙자면 이런 그 사각지대를 예측하고 정부가 먼저 찾아서 사회복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려면 결국 소득과 자산에 대한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이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행복기업이라든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가 일단은 개개인의 어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2010년도에 그 행복기금이라는 것을 만들 때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들을 벤치마킹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이미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 행정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각 기관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그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또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뒤에 뭐그 전국민 고용보험 이슈 때문에 또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난 그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가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해서 이제 지원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정부에서는 사실은 선별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었고요. 뭐 최근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이라는 정보가 이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람들의 소득의 변화와 매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소득이나 매출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정보는 국세청의 소득자료 내지는 매출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사회정책에서의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국세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어떤 그 소득세나 다른 그 세제의 어떤 주기에 따라서 축적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사실은 지금과는 굉장히 시차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때 보면 자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경우에는 좀 멀게는 2년 전 자료이기도 하고요. 우리 같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뭐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특히나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불안정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대략 알 수 있겠지만 그분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이슈가 선별적으로 시작이 됐다가 전국민 보편적으로 지급이 돼서 앞서 그 의원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전국민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것들을 경험하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가 어떤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소득재산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그 불완전한 소득재산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어떤 신청부터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어떤 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도 그 부분은 사실은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복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정책에서 어떤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적시에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근본적인 어떤 소득이나 재산 또는 매출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또 전국민 고용보험 이슈까지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되면서 그런 그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활발해졌고 또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결단을 내려주면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과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그 범위도 문제지만 시차가 현재는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사실은 이 점이 또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바로 우리 디지털 기술이 해결해 줘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이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보장을 좀 더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그 사각지대 이슈는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이원재 대표께 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심리적 저항감이 많이 이제 낮아진 상태인데요. 이런 그 재정의 어떤 부담 등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시는지. 재난지원금이야 한시적인 거니까 말입니다. 그 재난지원금으로부터 기본소득으로 넘어갈 때까지도 많은 산을 이제 건너가야 하는데, 자, 어떤 이슈들이 앞으로 제기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기본소득제의 현실을 도입하는 데 정당성과 관련된 논의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단 이 단면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수요 관리 차원에서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제와 같이 조건 없이 분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과세를 통해서 환수를 하는 방식이 다른 재정지출 방식보다 더 나은 것 아니냐는 논의가 지금 정치권의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것이 사실은 그런 명분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너무나도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비를 좀 촉진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걸 보고 일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달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그 전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조금 그런 효과가 있었고, 미국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제는 아니지만 우리로 따지면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조건 없는 현금을 10만 불 이하 가구에게
모두 지급을 했죠. 그래서 7만 5천 불부터 10만 불까지는 조금 소득이 늘어나면 조금씩 덜 받는 방식으로 가고 7만 5천 불 이하는 1인당 1,000불씩 다 맞춰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좀 약간 완화된 형태의 기본소득제 같은 형태의 현금 지급을 했는데 역시나 그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거시경제관리라는 새로운 이 논점이 하나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통적인 논의입니다만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는 분배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통적으로 많이 제기가 됐죠.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플랫폼 경제 시대는 데이터가 자산이고 석유와 같은 것인데 거기서 나온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 자체가 어딘가에 부가 창출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부를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도록 하는 대신에 그 중에 일부를 과세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저는 코로나 시대가 와서는 훨씬 이 논리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될 것이고 디지털 전환은 그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많이 생성하기도 하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생산이 분산되어서 많이 진행된다면 조금 뭐 쉽게 말해서 사무실에 다 모여서 일하지 않고 흩어져서 일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기업들이 과거보다 훨씬 암묵지에 덜 의존하고 형식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텐저블한 데이터와 지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럼 데이터 자체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기업 관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소비자를 찾아 나서는 방식도 과거와 같이 대면 영업을 많이 하고 그 대면 판매를 많이 할 경우에는 그 영업 조직이나 영업 사원의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데이터가 끼어들 그 여지가 훨씬 적었던 반면에 비대면 영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100% 소비자들의 이 수요를 데이터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양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데이터가 중요해질 텐데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데이터는 어디에서 오는가? 물어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의 활동에서 오는 것인데 그걸 수집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데 예컨대 그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정해진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플랫폼 노동이 된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좀 열악해지고 상황이 근데 또 소비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데이터는 제공을 하고 이런 좀 불일치되는 측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가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개인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분배를 하자 이런 논의가 이제 좀 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니까 좀 숨이 차서 지금 상상이 부족해졌습니다. 그 돌봄노동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봄노동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돌봄노동의 가족화 내지는 개인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거는 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불행한 점이기도 하고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시설이 위험해지는 거죠. 학교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시설이고 지금 우리가 학교를 기피하게 되어버린 것인데 분산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분산되냐?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돌보는 노동은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개인에게 다시 오는 거죠. 근데 학교만 그럴 것이냐? 아마 이제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르신 돌봄 시설, 또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좀 더 고급스럽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위험성이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트렌드가 저는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말 더 부자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집단 시설을 안 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돌봄 노동이 굉장히 많이 가족화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부불 노동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제 당장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들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금 일을 그만둔 여성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들의 노동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또 기본소득 문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뭐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서 이건 누군가 보상을 해줘야지 돌봄이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때 대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인 것, 최현수 박사님, 전명 교수님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그 소득이 개인의 평생 소득 흐름이 좀 예측이 어려워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은 이제 사실상 거의 명백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해법으로서 소득보험을 사회보험 소득보험으로 만드는 방식도 있겠고 또 조금 더 나가면 NIT 음해소득세처럼 소득 자체가 이 플럭스츄에이션이 덜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기본소득세처럼 이제 베이직 인컴을 밑에 깐 다음에 뭐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좀 가장 행정비용 덜 드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세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할 정당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측면을 말씀해 주시고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해체 일로를 겪던 가족이 다시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게 뭐 단 일거에 되지 않는다면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만약에 소득 분위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건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 이제 미국의 사례처럼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소득 분위별 차등화된 기본소득 체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같은 액수를 모두에게 지급하고 누진적으로 과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산시에 차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것 자체가 저항감이 있다면 지금 근로소득을 일단 산정해서 징수한 다음에 나중에 연말 정산해가지고 다시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약간의 가상적인 그 사람의 소득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한 다음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되돌리게 하는 방식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은 최현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세청 자료를 다 이용한다고 해도 소득 정산이라는 거는 다음에 5월에 결국에는 다 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다음에 5월에 다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1년 5개월 전 자료가 이제 최신 자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걸 즉각적으로 다 확정적으로 선별 지급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세 관련 논의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박지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가장 근사한 것으로는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동이나 노인처럼 소득이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한 분들에게는 같은 액수를 지급하되 좀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장년층이나 청년들은 조금 그거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고 이제 근로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뭐 아주 작은 액수를 지급한다거나 해서 행정비용은 굉장히 작게 잡으면서도 좀 말씀하신 선별성을 근사치에 가깝게 구현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 파악의 행정 비용을 고려해서 그거를 연령으로 기준을 대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원재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강화되는 이유가 이런 노동 근로조건의 변화가 핵심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병훈 교수님 그 관련해서 지금 오늘 논의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요. 사회보장 또는 노동 이슈와 관련된 앞으로의 좀 더 구체적인 변화 전망이랄까 어떤 이슈가 떠오를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정책 이슈로 넘어가는. 우선 전반적으로 노동 이슈에 대한 네. 정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문제가 될 것이며 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네. 먼저 문제 제기를 먼저 좀 네. 더 활발하게 해주시는데 사회복지와 노동을 좀 묶어서 같이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8년, 19년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했던 게 더 퓨처라고 해가지고 아마 국제기관들이 다 큰 보고서들을 냈을 거예요. ILO도 100주년 기념. 그래서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 보고서를 냈었고, OECD도 냈었고, 2018년, 월드뱅크도 2019년에 그 주제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고용하는 방식 이런 게 다 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커다란 담론 문제 제기 되게 활성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그때까지는 이 추정하기 좀 학자들 사이에 담론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AI나 뭐 빅데이터나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이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논란이 좀 많았었고, 일부에서는 뭐 AI의 세 번째 겨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아마 여기서 더 잘 아실 텐데 현장의 기업들은 뭐 AI 도입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데이터 확보라는 게 저도 기업에 가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이런 방식, 관성, 타성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뭐 AI 빅데이터가 노동의 현실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된다고 하는데 통계로 보니까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것 같지 않다는 분석 결과도 좀 많았었고, 기존의 고용 방식이 좀 변하는 정도 아니냐, 전체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그런데 그런 물론 이제 통계가 현실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좀 많이 좀 제출이 됐었고,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서 노동이 소멸할 거다. 이런 담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그게 적어도 중기적으로 한 5 내지 10년 정도의 중기 사이클에서는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경제학 쪽에서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뭐 디지털 변화의 조금 담론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비대면이랄지 디지털 전환이랄지 이런 게 대단히 좀 가속화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좀 지금 현실의 노동 문제로 좀 등장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때 주요 쟁점은 뭐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는 자동화, 지능화가 과연 인간의 노동을 다 대체할 거냐. 그래서 노동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들이 과연 나타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고용 형태가 막 다양화되고 일하는 방식들이 막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임금 노동과 자영자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것에 따라서 전통적인 임금 노동 기반의 노동법이나 사회적 보호 체계, 복지 체계가 정합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노동법, 복지제도 이런 게 다 바뀔 거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좀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아까 이제 사각지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일하는 방식과 노동이 변하니까 저희가 이따 정책 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존의 임금노동 기반 사회보험이 꾸준히 이걸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두더지 잡듯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해왔는데 노동시장 변화는 더 빨리 변하고, 그래서
삼각지대를 따라잡는 데 있어서 합리화의 의미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고 노동법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차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동권이나 노동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할 거냐 이제 그런 쟁점들이 일단 좀 정책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소득, 과거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그 이슈도 일단 정책적으로 좀 더 말씀. 그러시죠. 이 노동이 기계 내지는 AI로 대체되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생각같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라는 적어도 코로나 이전에. 네,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때 주로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 네네.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좀 편하게 하셔도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좀 편하게. 그러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듣기로는 최근에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이 노동을 대체한다 절대량에 있어서 그런 그 연구들은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전 교수님도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디지털 전환 또 AI나 빅데이터 기술 도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거다. 그건 뭐냐면 이게 저희가 뭐 AI를 사용을 한다, 뭐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런 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술 자체를 단순히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현재 대표님께서는 이제 형식지 활용이 더 강조될 거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암묵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암묵지를 적용해서 디지털 기술을 서비스라든가 상품 생산에 이렇게 응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형태의 역량이 필요한데 그 암묵지와 더불어서 뭐 디지털이라든가 뭐 AI와 관련된 그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부 역량을 키우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라고 하는 게 완전히 뭐 새로운 직업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예전보다 노동을 대체한다는 부분의 우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AI를 도입해서 활용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개월도 말씀하셨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미 AI 쪽에 투자가 자꾸 줄고 있다 이런 걸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에 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중기에 노동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쭉 복지와 관련된 말씀하시면서 그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맞춤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소득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현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레거시 그게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개발해야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 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그 단위와 통일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하에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화된 형태로
개인이라든가 가구의 소득 자산을 파악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소득을 준다든가 이런 것에 한계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극복하려고 그러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같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재 본부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중점들을 밝혀주셨습니다. 노동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전병효 교수님의 말씀을 서포트해 주시는 증거를 같이 얘기해 주셨고요. 소득 파악에 대한 행정 부문에 있어서 일단 저항이랄까 아직 남아있는 정보 공유에 대한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정책 이슈를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방문해서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자연스럽게 전병 교수님이나 우리 박원재 본부장님께서 노동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새로운 분야의 직업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분야가 갖는 새로운 챌린지랄까 뭐 이런 문제를 먼저 우리 정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언급하고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최 박사님, 이은재 박사님 먼저 순서 없이 한 말씀씩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냥 타이밍상 아까 그 일자리 개수 없어지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이런 생각을 그냥 단선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이 변수는 인공지능이 꼭 바로 그 기술이다, 일자리 없애는 기술이다. 그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현안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그건 일자리의 전환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제조업에서 지금 서비스업으로 다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나마 제조업을 지키고 있는 셈인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이 제조업 노동자들이 그게 없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하나의 그 논픽션이 있었는데 제임스 빌이라는 논픽션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의 제임스 빌이라는 한 작은 도시에서 그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고 전환을 하는 과정을 이 작가가 수년 동안 약 8년에 걸쳐서 쭉 관찰을 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실 우리가 다뤄야 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관계자 대화를 통해서 이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그럼 그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교육과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 지식이 없을 때 그걸 어떻게 갖춰줄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다루는데 쭉 추적을 한 과정에서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섬세하고 진지하게 다뤄집니다. 적절한 투자도 상당히 일어나고 많은 분들은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고 어떤 분들은 또 멀리 있는 공장에 재배치돼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론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랜덤하게 어떤 사람은 직업 교육이 너무 잘 맞아서 탁 전환돼서 좋은 곳으로 갔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데 실패하거나 얻었는데도 너무 안 맞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뭐 이런 비극적인 일도 나왔고, 가정이 파괴된다거나 파괴된 가정은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환의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그렇게 자동차 공장 같은 뭐 제조업 공장들이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그건 이제 사실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도 그렇게 이제 진통을 겪고 전통적인 서방들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어쨌든 선진국인데 잘 듣지 않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겪었는데, 만약에 이 기술이 좀 더 빨리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 비대면으로 간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쫙 밀고 갔을 때
그러면 수많은 대면 업무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일자리 문제라기보다 직무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비대면 직무들이 생기고 그걸 디지털화 하는데 필요한 직무들이 생기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휙 옮겨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걸 행복해하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아마 성인 교육이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전환 교육인데 이 전환 교육이 지금처럼 전형적인 어떤 직업 교육 형태여서는 이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능을 주입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전환 교육이 진짜 삶을 전환시키는데 충분한 여유와 또는 전환에 실패했을 때도 안착할 수 있는 어떤 복지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는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하지만 기본소득도 있고 교육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이 부분 빼놓더라도, 소득이라는 부분 빼놓더라도 이 교육이 이전처럼 이런 기능적인 직업 교육이어서는 안 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일단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수 박사님. 일단 그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아마 격차가 심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성인기의 어떤 전환 교육과는 좀 다르게로 근본적으로 우리 그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사교육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격차가 심화되고 어떻게 보면 그 가구의 그런 그 소비 또는 또 가구에서 다른 어떤 부분에 지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육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노후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영역에 대한 지출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그런 뭐 행복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지금 주변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또 원격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수도권은 원격으로 다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격차의 심한 문제. 근데 그 격차가 단순히 그냥 그 어떤 학력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교육을 서비스를 받고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기회라든지 또는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에 그 원격 교육을 할 때 이제 심지어 어떤 과정에는 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2차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런 인프라나 어떤 도구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원격 교육을 누가 그러면 옆에서 서포트하고 돌봐줄 것인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층 간에 굉장히 심한 그 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최근에 그 뉴딜에도 보면은 이제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에도 그 학교 분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비대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히 그냥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또는 그 학교의 어떤 정보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비대면 서비스 내지는 비대면 교육의 그 확산 과정에서 생기는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결국엔 뭐냐면 그 공공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방과후 돌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 그 교육 과정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그 이원재 대표께서 그 전환기 교육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같이 기본소득 연구도 참여를 하고 논의도 많이 활발하게 하고 하지만 이원재 대표처럼 이제 기본소득을 좀 더 이렇게 그 아주 강조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소득 파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했을 경우에 기존의 사회 안전망도 좀 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과 말씀하셨던 기본소득 또는 이제 보편적 사회수당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미 우리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취약 전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을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는 어쨌든 전체 노인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보편적인 제도로서 기본소득에 가까운 또는 완전히 기본소득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근로연령대에 있는 다수의 청년이나 중장년들에게 과연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조금 대안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삶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하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앞서 이현재 대표가 말씀하셨던 전환기 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소득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산업의 변화나 지역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해오던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다음 단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때 기존의 어떤 사회 안전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선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보편적인 권리로서 그런 전환기 교육을 받거나 또는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장년기에 보면은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갭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 시기에 어떤 전환 교육이라든지 또는 노후수급보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제도적인 보편성을 가진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서 각자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권리로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조금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정책의 어떤 틀과는 다른 방식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수 박사님께서는 전환기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기 중에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해서 전환기 교육의 소득의 단절을 좀 극복해야 된다, 이런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